나는 29년간 아내를 속이고 내연녀를 만나왔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세 쌍의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간 이식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병에 걸리자 현명하기만 했던 아내는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조건을 조용히 내걸었다. 29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잊어버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내 이름은 정태성, 올해 53이다. 내 인생이 평온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면 아마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나는 때때로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역할과 얼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서울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현모양처 같은 아내를 두었으며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남자일 뿐이다. 하지만 밤이 되어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 오혜리는 누가 봐도 복스럽다는 칭찬을 받는 여자였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연상이었고 말이 적고 온화했으며 특히 남편에게 절대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나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기쁠 때면 그녀는 따라 웃었고 내가 화를 낼 때면 그저 조용히 식탁을 치울 뿐이었다. 누군가는 그런 아내를 만난 것이 3대의 복이라 했지만 나 같은 남자에게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히 조여오는 그물과도 같았다. 나와 혜리는 선을 봐서 결혼했다. 당시 나는 막 서울에 올라온 풋내기였고 그녀는 대형 건설사 사장의 외동딸이었다. 그 결혼식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텅 빈 공허 한뿐이었다. 나는 혜린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편안하고 순종적이며 내 인생 계획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결혼 초 몇 년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고 나는 밖에서 사업을 꾸려나갔다. 내 회사는 처가의 자본으로 세워졌고 사업은 번창했다. 모두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별력 있는 아내를 얻어 든든한 배경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집안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었다. 혜린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침묵에 가까운 온순함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묻지 않았고 질투하는 법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술과 낯선 향수 냄새에 흠뻑 취해 자정이 넘어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나를 소파에 부축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여보, 속 풀리게 좀 마셔요. 책망도 분노도 질문 한마디조차 없었다. 그 침묵은 다른 이들에게는 미덕이었지만 내게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일이 바빠지면서 나는 집에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줄었다. 수많은 밤, 한강 다리를 차로 건너며 강물 위로 어른거리는 노란 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자문했다. 나는 지금 진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한 남자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출근하고 혜리는 집을 치우고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섭도록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러다 작년 초겨울의 어느 오후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이었고 주위는 기계음과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혜린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퀭했다. 일 좀 줄여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쉬어야 한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낯선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지나치게 평온한 어떤 것이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애써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혜린의 눈빛 속에 얇은 얼음장 같은 것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는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며칠간 집에서 쉬는 동안 혜린은 여전히 나를 돌보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함이 스쳤다. 내가 묻자 그녀는 그저 답했다. 회사 일이에요. 새로 들어온 계약건 때문에요. 나는 놀랐다. 언제부터 그녀가 내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인가. 나는 돈, 권력, 가족, 명예 등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한 여자의 오랜 침묵이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떠나갈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쓰러진 그날부터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나를 숨막히게 한 것은 혜린의 소리 없는 변화였다. 그녀는 여전히 죽을 끓여주고 안부를 물으며 나를 돌봤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았고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며칠 더 쉬는 게 좋겠어요. 회사 서류는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맡겨놨으니까요. 나는 놀랐다. 다른 사람? 내가 되물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아프니 내가 처리해야죠. 모든 건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듯했다. 지난 수년간 그 회사는 내가 세운 것이었다. 자본의 대부분이 처가에서 나왔지만 경영, 계약, 거래는 모두 내 손에 있었다. 혜리는 단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을 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마치 일상적인 일인 양 임시로 서명을 맡겼다고 말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계약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내가 처리했어요. 걱정 말아요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상냥함은 내가 꿰뚫어 볼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되어버렸다. 나는 문득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내 아내라는 사실 외에는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혜린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서류철을 가방에 정리했다. 내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하길래 그렇게 바빠? 당신이 미뤄뒀던 옛날 프로젝트들, 기한 연장 서명을 해야 해서요. 내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서명을 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침착했다. 잊었어요? 내가 최대 주주고 2015년에 당신이 써준 위임장도 다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15년의 위임장.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 나는 부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은행 절차 때문에 빨리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 안에 기업 경영 위임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혜리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작년이었다면 안심했겠지만 지금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주도권을 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집을 비웠던 수많은 밤, 끝없는 출장, 지방에서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거짓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사실 나는 지방에 있지 않았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는 나 자신에게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나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 진짜 인생까지 배신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혜리는 내가 어디 가는지 절대 묻지 않았다. 한 번은 늦게 귀가했을 때 그녀는 그저 밥 차려놨어요 라고만 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을 나는 한때 얕보았다. 그런 여자는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녀가 침묵하자 나는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냉철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회사 계정에 접속하려 하자 이중 인증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회계팀에 전화하니 사모님께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임시로 조치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지시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모님. 그들은 혜린을 그렇게 불렀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그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합법적이었고 내가 직접 서명한 서류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혜리는 여전히 나를 평소처럼 대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적 굴레를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내 집 안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침실로 올라간 후 나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울의 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따뜻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난간에 맺힌 이슬방울에 반사되었다. 나는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수년 동안 혜린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들로 가기 위해 지나쳤던 그 길을. 어쩌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지 말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떠보았다. 그녀는 내게 재무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상세하고 명확했으며 빈틈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해졌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 당신 곁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배운 게 많죠.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다. 30년 동안 그녀는 뒤에 서는 법, 관찰하는 법,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조용히 수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약해지자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어섰다. 저녁 무렵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배당금은 모회사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위임장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평온했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마치 내 인생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그녀가 시작했다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을 헛디딜 나를 기다리는 인내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속삭였다. 마셔요 여보. 날씨가 추워졌어요.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코를 찔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평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건 제자리를 찾아갈 때가 된 것뿐이에요, 여보. 그 말은 무해하게 들렸지만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삶을 재정비하는 것, 가족을 재정비하는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위치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일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29년간 숨겨왔던 것들, 그 수많은 여행과 거짓말,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았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의 톱니바퀴는 정말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이 집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구나 배치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아침마다 혜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몰랐다. 단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때로는 저녁 늦게야 돌아온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녀는 회사 사무실에 가요라고 말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소용없을 테니까. 나는 언제부턴가 물을 권리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예전 거래처에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형님, 푹 쉬세요라고 했고 다른 이는 회사 일은 이제 사모님이 관리하셔서 저희는 사모님과 직접 일해요라고 말했다. 각각의 대답이 차가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권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이양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집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내 서재로 들어갔다. 한때 나만의 성역이라고 여겼던 곳. 하지만 이제 서류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이전과 달리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봉인된 서류 봉투 한 뭉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단정한 글씨로 기존 계약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선명한 붉은 인형이 찍힌 주식 양도 확인서 뭉치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보았다. 내 명의로 된 회사 주식 전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조사해보니 모두 혜린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마치 대낮에 발가벗겨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예전에 프로젝트 계약을 도왔던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 대표님,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입니다.
사모님께서 대표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셨고 대표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거라. 지금은 회사 구조가 바뀐 것뿐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책상에 내던졌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지난 수년간 나는 돈을 벌고 내가 안정적이라 믿었던 것들을 유지하느라 바빴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제자리에 놓인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독한 술을 마셨다. 홀로 현관 앞에 앉아 길거리에 차 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혜린이 다가왔다. 여전히 가벼운 걸음걸이. 손에는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당신 간 안 좋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간이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전부 다 가졌는데. 그녀는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평온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천천히 해요. 난 전부 다 가질 필요 없어요. 그저 내게 속했던 것들을 되찾을 뿐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을 천둥처럼 울리기에 충분했다. 내게 속했던 것들. 지난 30년간 설마 그녀는 내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에게 풍족한 삶, 집, 명분, 명성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녀가 거의 반평생 동안 견뎌온 외로움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배달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겉봉에는 내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는데 회사 계좌에 돈이 거의 전부 인출되어 있었다. 이체 서명은 혜린의 것이었지만 그녀에게 위임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회계팀에 전화하니 사모님께서 개인 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모든 서류가 유효하다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음이 마비된 듯 했다. 나는 한때 여자들만이 느낄 것이라 생각했던 두려움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내 결혼 생활조차도. 혜리는 말이 적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듯했다. 소리치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그저 침묵과 이성으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그녀의 방을 지나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그녀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고 그 위에는 우리의 젊은 시절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춰섰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혜린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예전의 온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영수증, 편지 몇 통,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또 다른 삶, 혜린이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증거로 간직해왔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밖에서 그녀는 모범적인 아내였고 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 완벽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 벽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서울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나와 기이할 정도로 닮은 얼굴들,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아이들, 그리고 한때 내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했던 한 여자가 있는 곳. 나는 결과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교묘하게 숨기고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기만 하면 양쪽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책상에 조용히 앉아있는 혜린을 보니 그녀의 눈빛은 멀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부터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증거가 있을까? 그녀가 배소영과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수년 동안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통제력을 잃은 기분을 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서 도시를 만무묵디디 운전했다. 나는 몇 년 전 배소영과 함께 앉아있던 강변의 단골 카페에 차를 세웠다. 이제 주인도 바뀌고 테이블도 달라졌지만 창가 구석 자리는 그대로였다. 나는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머릿속에는 배소영의 얼굴과 옛날의 맑은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한때
그 두 여자를 내 삶에 붙잡아 두기만 하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둘 다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지경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혜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놓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예요. 제가 미리 작성해뒀어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는 나를 보았다. 미소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끝내야죠.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전 다른 삶을 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일어서서 넓은 거실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시계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다. 침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소리는 내게 30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명확히 느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혼 서류를 차마 만질 수도 없었다. 표지에는 혜린의 익숙한 필체, 작지만 반듯하고 판결문처럼 냉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눈이 흐려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심장이 무겁게 쿵쿵거렸고 목구멍은 모래처럼 바싹 말랐다. 30년 동안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인내하던 여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끝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놓아버리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쉬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양심의 심판을 재촉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가족의 얼굴들, 웃음소리, 저녁 식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텅 빈 집에서 나를 기다리던 혜린의 모습도, 그리고 그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모습도 생각났다. 6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방. 이제 눈앞의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할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상상했던 두 개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동시에 터져버릴 두 개의 거대한 균열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혜리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식탁을 차리고 커피를 내리고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내 기억을 의심할 정도였다. 묻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었지만 그녀의 깡마른 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셔츠, 평온한 얼굴을 보자 목이 메었다. 나는 그녀가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집을 나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운전했다. 이른 아침 서울의 거리는 시끄럽고 차들로 붐볐지만 나는 이 세상 밖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석촌호수 옆에 차를 세웠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호수는 내 인생처럼 차갑고 탁했다. 겉은 평온하지만 밑바닥은 온갖 침전물로 가득했다.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다. 바람이 너무 강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조했다. 평생 남을 조종하는 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불씨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는구나. 오후에 돌아오니 혜리는 집에 없었다. 식탁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식사할 거면 데워서 드세요. 저녁에 일이 있어요. 나는 메모지를 들었다. 기이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저녁이 되자 나는 배소영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 내가 한때 평온의 안식처라 불렀던 곳.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소영이 문을 열러 나왔다. 나를 보고는 놀라며 물었다.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보러 온 거야?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여 물을 따라주고는 살피듯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혜린 언니가 이혼하자고 해. 소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럴 때도 됐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언니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는 건 보통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나를 기다리는 거죠. 나는 망연자실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언젠가 그 언니가 행동에 나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저도 여자잖아요. 보여요. 오빠가 휴대폰을 숨기는 방식, 서둘러 집에 돌아가던 모습. 그 언니가 오빠에게 전화했을 때
여전히 상냥했던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그렇게 상냥할 수 없어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지난 수년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내가 똑똑하고 계산이 철저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기만 속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물었다. 만약 지금 이혼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은 슬프게 웃었다. 오빠,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오빠는 그저 지키려고만 했지 사랑하는 법은 몰랐잖아요. 그 말은 비수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얼룩덜룩한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늙어 보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고독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혜린이 의자에 앉아 수첩을 들고 있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답했다. 내일 며칠 출장 가는데 가는 김에 이혼 문제도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갔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3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원망은 없어요. 단지 더 이상 지킬 게 없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결혼 3년 차부터 알았어요. 아마 당신이 지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겠죠. 당신이 스스로 깨닫게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인 것 같네요.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듣지 않았을 텐데. 취한 사람을 누가 깨울 수 있겠어요. 당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게 침묵을 선택했어요. 결국 당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침묵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 회사로 밥을 가져다 주던 그녀. 밥은 챙겨 먹어요라는 문자를 무심코 넘겼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에 밝힌 바늘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힘과 증거, 그리고 이성을 되찾아 모든 것을 돌려줄 나를 기다렸을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혜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빛에는 분노 대신 낯선만이 가득했다. 사과 한마디가 30년의 침묵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되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가녀리지만 단호한 그녀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꽉 막혔다. 그녀가 남겨둔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집을 비운 날들, 각종 비용, 계약서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떠날 수 있는 나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추적해왔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불빛 아래 담배 연기가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이 집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다. 너무 넓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그 소리는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질 때 잠에서 깼다. 침대 옆 의자에 있던 혜린의 옷은 사라졌고 옷장도 절반쯤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떠났다. 30년간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히, 눈물도, 문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이불에 희미한 세제 향기만을 남겨두고 나는 일어났다. 방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마시다만 차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늘 기록하던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들어 몇 장 넘겨보았다. 반듯한 숫자, 상세한 기록. 한 획의 오차도 없었다. 각 지출 항목 아래에는 정태성 씨 지출, 병원비, 접대비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산 분할이 끝나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남은 인생은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녀는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 단지 고개를 들고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갔다. 직원들은 나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예전 같은 존경심은 없었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익숙했던 책상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거의 20년간 앉았던 그 의자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예전의 박준서 부장이었다. 그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정 대표님, 오셨습니까? 박준서가 말했다. 사모님께서 더 쉬시라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당분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나는 굳어버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은 여전히 그 흰색이었고 커튼도 내가 고른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오자 주변의 모든 것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수년간 나는 내가 고삐를 쥔 사람, 기둥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보니 나는 서류상의 이름일 뿐이었고 모든 실권은 내가 얕보았던 그 여자의 손에 있었다. 나는 회사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텅 비었다.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나는 길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배소영과 아이들이 사는 서울 근교로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이 낡은 철문의 2층 집으로 이어졌다. 나는 문 앞에 차를 세웠다.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곧 소영이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다. 오빠, 왜 그래? 너무 지쳐 보여.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의 30년 전 내가 직접 사주었던 소박한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를 꼭 닮은 6 아이들의 사진.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거나 대학에 다니는 아이도 있었지만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거리감이 있었다. 소영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혜린이가 떠났어. 이혼 소송을 냈어. 소영은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이. 소식 들었어요. 회사 쪽 지인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언니가 주식 전부를 처분했고 오빠는 이제 아무 권한도 없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 전부 잃었어.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연민 대신 낯설미 섞여 있었다. 전부 잃었다고요? 아니에요. 오빠에겐 아직 6 아이들과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빠가 우리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침묵했다. 소영의 말이 맞았다. 29년간 나는 생활비만 보내주고 가끔 들렀을 뿐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와 아이들에게 돈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림자는 주었지만 온기는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하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오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다 커서 알아요. 엄마가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이 흐려졌다. 소영은 맞은편에 앉아 2 손을 모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한때는 믿었어요, 오빠. 오빠가 모든 걸 잘 정리해서 언젠가 우리가 당당하게 살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는 결코 선택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양쪽 다 놓지 못하고 누구도 잃기 싫어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기억을 베어냈다. 내가 늦게 올까봐, 의심받을까, 두려워 전화도 못하고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동동거리며 낯선 번호로만 내게 전화하던 모습도. 나는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는 것이 내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돈으로 침묵을 사고 있었을 뿐이었다. 혜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목이 메어 말했다. 그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정태성 씨.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자는 한계까지 상처받으면 그 누구보다 냉철해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소영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더 이상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나 때문에 울고 수십 년을 기다려준 배소영. 그녀마저 이제 떠나려 하고 있었다. 너도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놓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오빠를 붙잡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단 하나예요. 오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 말에 나는 죽은 듯이 침묵했다. 말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인과응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2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둘 다 같은 날 산산조각 났다. 소영의 집을 나설 때는 이미 어두웠다. 들판의 바람은 차가웠고 공기 중에는 볏짚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목적 없이 운전했다. 마음이 텅 비었다. 국도로 이어지는 길을 지나다 보니 예전 우리 회사의 낡은 간판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때 나를 자랑스럽게 했던 태성건설이라는 3글자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밤하늘은 흐릿했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한 실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소름 끼치는 고독을 느꼈다. 아내도 자식도 내연녀도 심지어 나 자신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자문했다. 지난 30년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심장이 가쁘고 약하게 뛸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그 폭풍은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혜린이 떠난 지 사흘 후 나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받았다. 그녀가 준비해두었던 이혼 소장이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되어 있었다. 서류 상단에는 선명한 붉은 인형이 찍혀 있었다. 우편물을 건넨 집배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성 씨,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명이 삐뚤어졌다. 문이 닫히자 텅 빈 집은 숨막히게 고요했고 시계 소리와 느리고 무겁게 뛰는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며칠 동안 그렇게 조용히 지냈다. 하루는 길었고 식사는 차가웠으며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한때 정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은 마치 내가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나는 일도 명예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도 잃었다. 발코니에 나갈 때마다 웃고 떠드는 이웃집 젊은 부부가 보였다. 나는 문득 내가 이미 삶의 저편으로 건너간 사람 같다고 느꼈다. 60만 남고 영혼은 어딘가로 떠나버린 그 토요일 오후 식은 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러읽고 있던 책 페이지 위로 떨어졌다. 붉은 얼룩이 글자 위로 번져나갔다. 급히 휴지로 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목구멍이 타는 듯 뜨거워지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울렸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오실 겁니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차트를 보더니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정태성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 손상이 심각하고 간경화 말기 소견이 보입니다. 치료 나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나는 귀가 먹먹해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전 괜찮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겠죠. 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보았다. 착각이 아닙니다. 수년간 너무 무리하셨어요. 술, 담배, 스트레스, 불면. 모든 게 쌓인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몸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흰색 천장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수년간 나는 내가 건강하고 내 인생이 산처럼 굳건하다고 믿었다. 이제 와보니 내 몸도 영혼처럼 달아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혜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앞에 이혼 서류를 놓던 날의 평온한 눈빛.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이 결말을 스스로 맞이하도록 침묵했던 것일까? 의사는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없어요. 혜리는 떠났고 소영은 그날 대화 이후 조용히 연락을 끊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소영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 뒤에 받지 않고 문자가 왔다. 바빠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저녁에 의사가 다시 와서 간 이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들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다. 누구를 찾지? 소영의 6아이들은 모두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혜리는, 아니 그녀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무슨 면목으로 부탁한단 말인가. 하지만 원치 않아도 그 이름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치 평생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선명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흘 동안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꽃다발 하나, 전화 한 통 없었다. 옆 침대는 매일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한숨 쉬고 침묵하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다. 시간이 뚝뚝 내 마음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작은 체구에 회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혜린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책망도 분노도 없이 그저 형언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다가와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의사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당신이 비상연락처에 내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물을 따랐다.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평온한 목소리였다. 간이식 필요하다면서요? 응. 하지만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벼운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나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병원의 불빛이 얇은 빗방울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작았다.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맞으면 제가 기증할게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간을 기증하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당신에게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고 없고는 하늘이 결정하겠죠. 저는 그저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 코트를 여미고는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속에 남긴 울림은 무거웠다. 문이 닫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간 내가 그녀를 아프게 했는데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내가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녀가 일찍 일어나 내게 차를 끓여주던 아침들. 내가 늦게 돌아올 때 그녀의 눈을 피하려 애썼던 순간들.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침묵. 알고 보니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단지 내 체면을 세워주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의 30년간 침묵했다. 오늘 내가 쓰러졌을 때 원망 없이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의사는 혜린이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결과가 적합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의 간을 내게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의사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하다고 했습니까? 서명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무슨 일이 있든 그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사랑받고 배신하고 두 개의 삶 사이에서 방황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세월이 단 하나의 순간으로 수렴되었다. 내가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목숨을 구원받는 순간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그녀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구원을 받더라도 살아갈 용기가 없을 것 같았다. 수술은 월요일 아침으로 정해졌다. 나는 병상에 누워 복도를 지나가는 이동, 침대 바퀴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혜린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한 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의 눈빛이 꿈에 나타났다. 온화하지만 낯선, 아주 먼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수술이 복잡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다. 이동 침대가 수술실 앞에 멈췄을 때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혜린이 보였다. 환자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입술은 핏기가 없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두 침대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 허공만 스쳤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짓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 많지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밀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 나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차가운 푸른색 수술실 문 뒤로 사라지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 눈꺼풀 사이로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계음과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깨어나셨네요. 목이 타는 듯 말라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무겁게 짓눌렸다. 의사가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었다. 정태성 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안전합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돌처럼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린 씨는요?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시선을 피하며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작게 말했다. 저희 예상보다 몸이 더 약하셨습니다. 수술 후 출혈이 심했고 심장이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텅 비고 단 하나의 소리만 맴돌았다. 그의 말을 부정하려는 듯 미친 듯이 뛰는 내 심장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지만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다. 몸이 두 동강 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의사가 나를 눕히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잔해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살고 그녀는 떠났다. 나는 내가 배신했던 사람의 몸 일부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다. 이틀 후 병원에서 혜린의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다. 거창하지 않은 외가 쪽 친척 몇 명과 회사 직원 몇 명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가 연구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안개 같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그곳에 서서 울 수도 없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옷을 적셔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환자분께서 남기신 거예요. 깨어나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가 있었다. 태성 씨,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더 이상 곁에 없겠지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순간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30년간 이어진 실수는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업보예요. 나는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너무 쉬운 길이니까. 나는 당신이 살아서 남겨진 사람의 가치를 깨닫길 바랐어요. 내가 기증한 가는 마지막 은혜의 빚으로 생각해요. 속죄나 용서로 여기지 말아요. 나는 그걸 용서라고 부를 만큼 관대하지 않으니까. 단지 내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떠난 후 회사, 집, 재산은 모두 정리해 두었어요. 당신에게는 이 작은 집과 남은 생을 소박하게 살아갈 만큼의 돈만 남을 거예요. 당신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것, 바로 그 공허함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안녕히 몇 줄 안 되는 글씨였지만 나는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 모든 자존심, 자만심,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이미 빼앗긴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다시 걷는 법, 숨 쉬는 법, 배에 길게 남은 흉터와 익숙해지는 법을 연습했다. 구원과 징벌이 동시에 새겨진 흉터. 거울을 볼 때마다 늙고 지치고 텅 빈 눈에 다른 내가 보였다. 병실은 비어 있었지만 나는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죽을 먹으라며 나를 부르는 여자의 작은 목소리.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소리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퇴원을 신청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끝물에 라일락 향기가 짙고 시렸다. 나는 집까지 걸어갔다. 혜린이 좋아하던 카페가 있던 길, 그녀가 퇴근하는 나를 기다리던 사거리를 지났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졌다.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기 전과 똑같았다. 재단 위에는 혜린의 영정사진, 갓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맑고 온화한 눈으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앉아서 향을 피우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알았어, 혜린아. 30년 동안 당신은 내게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가르쳐줬어. 당신이 이겼어. 그리고 나는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됐고, 나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옷장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기록으로 가득한 종이들이 있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남몰래 회계를 배우고 법을 공부하고 기업 경영 강좌를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왔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돈이 아닌 깨달음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밤이 되자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기억처럼 아른거리는 서울의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채찍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로 사람을 벌한다는 것을. 해리는 내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 평온을 가져갔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서랍에 넣고 조용히 닫았다. 그때 귓가에 바람처럼 가벼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제대로 살아요, 태성 씨. 나는 젖은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밖은 고요한 밤이었고 내가 배신했던 여자의 간으로 살아남은 나만이 남아 있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서,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일지도 모른다. 혜린의 장례식 후 집은 너무나 싸늘해져서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혼자 살았다. 말도 식사도 잠도 줄었다. 아침마다 차를 2잔 따랐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하얀 찻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의 혜린 얼굴처럼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나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다.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하지만 살수록 출구 없는 공허 속으로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다. 제때 병원에 갔고 모든 지시를 따랐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정신은 나아지지 않았다. 긴 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으면 꿈속에서 혜린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얀 옷에 긴 머리, 등을 돌리고 앉아 내 수술 부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손길은 차갑고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그녀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8월의 어느 아침, 낯선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겉봉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혜린의 것이 아닌 딱딱한 필체였다. 열어보니 법무법인에서 보낸 통지서였다. 상속 및 재산 관련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태성 씨의 출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혜린이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더 이상 해결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다음 날, 나는 혜린이 일했던 고층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갔다. 젊고 단정한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그는 나를 앉히고 서류 가방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오혜린 여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정태성 씨께서 완전히 회복되셨을 때 공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허공에 떨어뜨리듯 읽어내려갔다. 유언장에서 혜린은 내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혜린, 정태성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이하게도 그것은 나와 배소영 사이의 아이들 수와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름, 다니는 학교, 전공까지도.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여사님께서는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정태성 씨께서 이 재단의 명예 후원인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요.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해야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간 배신당한 여자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속죄할 마지막 기회를 남겨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해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단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길을 피하는 법을 알기를 바랄 뿐이라고 쓰셨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높은 곳의 바람은 세찼고 나는 바람에 휩쓸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혜리는 고통으로 내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음으로 복수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이토록 큰 선의로 대우받는 것보다 더 큰 후회를 안겨주는 것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배소영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나는 장학재단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며 아이들에게 서류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요. 내일 오세요. 다음 날, 나는 서류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6 아이들이 모두 있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시선에서 뚜렷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지인처럼 고개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소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말씀하세요. 나는 유언장과 장학재단, 그리고 혜린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가슴에 바늘이 밝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아주머니는 우리에 대해 전부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래, 다 알면서도 아빠를 살려주셨고. 네, 그런데도요. 그 아이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눈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연민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한때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소영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바람처럼 속삭였다. 어쩌면 그게 그분이 모두를 해방시키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이 나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노랗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잠시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오빠, 만약 처음부터 그 언니에게 솔직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슬프게 웃었다. 생각해봤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너무 늦었어. 네. 사람은 빛을 잃고 나서야 눈이 뜨이는 법이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 없는 사랑에 청춘을 바쳤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기다림 대신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미 닫힌 책의 한 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았다. 도시는 불을 밝혔고 빛의 띠는 꺼지지 않는 기억의 흔적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혜린의 사진을 책상 위에 그녀가 쓰던 수첩 옆에 놓았다. 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그 재단 꼭 맡을게.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나는 매주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 오혜린 정태성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했다. 지원을 신청하러 온 가난한 학생들을 만났고 학업의 꿈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얼굴 하나하나가 내 눈시울을 붉히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어느 늦은 오후 첫 장학금 수여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창밖을 보았다. 황혼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인사처럼 들려오는 혜린의 옅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30년간 두 개의 삶을 산 끝에 나는 비로소 어떤 삶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인지 깨달았다. 혜린은 없고 소영은 나를 놓았으며 아이들은 성장했다. 오직 나만이, 타인의 몸으로 살아남은 자만이 처음부터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고 남은 평생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책상 위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편히 쉬어, 혜린아. 당신이 말한 대로 나 제대로 살아볼게. 밖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처마를 스쳤고 재단의 향 연기는 부드러운 띠가 되어 피어올랐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네 배의 흉터를 비추었다. 흉터는 여전히 붉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매일 상기시켰다. 어떤 상처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오혜린 정태성 재단이 설립된 후 과거만 돌아보던 내 삶에 작은 움직임이 생겼다. 아침마다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혜린이 일했던 낡은 건물 3층의 작은 사무실. 나는 젊은 직원들과 서류를 검토하고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다.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나는 깊고 단호했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사람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사무실을 나서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나는 멈칫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진우, 소영의 큰아들.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문자 보냈던 아이.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진우구나. 웬일이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의사가 급히 수술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나는 처마 밑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거리에는 하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주소를 묻고 급히 택시를 탔다. 비는 거셌고 익숙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지난 수년간 나는 소영에게 사과 한마디 이상의 빚을 졌다. 이제 그녀가 쓰러졌을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그녀를 보고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서울 근교의 작고 낡은 병원이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소영이 깡마른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에는 흰서리가 내렸다. 6 아이들이 침대 주위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갔다. 소영이 눈을 떴다. 그 시선에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힘없이 희미하게 웃었다. 결국 와줬네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고 피부 아래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나는 작게 말했다. 너무 늦게 왔지.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규칙적이면서도 무겁게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와 섞였다. 의사에게 상태를 물으니 종양이 커져 빨리 수술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크다고 했다. 나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말아요.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충분히 무거웠어요. 이건 빚이 아니라 책임이야. 책임. 말은 쉽죠. 책임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말을 30년 전에 했어야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소영은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난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난 그냥 지쳤어요. 과거를 짊어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비밀스러운 한 부분이었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차려주던 소박한 저녁 식사,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밀려왔다. 나는 그곳을 내 안식처라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명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청춘이 시들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병상에 약해진 그녀를 보니 이기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소영이 잠들자 나는 복도로 나갔다. 진우가 따라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버지가 후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돈이 필요 없어요. 그저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어렸을 때 우리는 남들 앞에서 아빠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바쁘다고 했지만 우린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봤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아팠다. 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이제 화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오셨으면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바로 떠나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병원 복도는 길고 추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희미한 백색 등이 회색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드나드는 사람들, 지나가는 수술 침대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내 일부는 혜린과 함께 죽었고 남은 부부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잃을 위기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른 아침 소영이 깨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안 갔어요? 여기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죽는 거 안 무서워요. 당신이 또 예전처럼 혼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까봐 무서울 뿐이지.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게 말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게. 약속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미소가 숨결처럼 옅었다. 심장이 찌르는 듯 아팠다. 박근동이 트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부드럽게 밝혔다. 나는 그 빛 속에서 희미하지만 온화한 혜린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소영의 수술은 그날 오후에 진행되었다. 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마음속에 수천 개의 칼날이 밝히는 듯 했다. 1분 1초가 한평생 같았다. 내 수술날이 떠올랐다.
어둠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나를 구해준 혜린의 손길을 기억했다. 이제 나는 그 기적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여자,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소영에게도 일어나길 바랄 뿐이었다. 거의 4시간이 지난 후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직 약하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다시 한번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하늘과 그리고 혜린에게 감사했다. 이 순간 마치 그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밤새 소영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힘내. 내가 당신에게, 혜린이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빚을 졌어.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 약속해. 기계음이 새로운 삶의 숨결처럼 귓가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인생이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남은 생을 올바르게 살 기회는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이다. 밖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배의 흉터를 비추었다. 생명과 과오와 그리고 관용의 형태를 한 흉터. 나는 그곳을 조용히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혜린아. 고마워, 소영아.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이 모든 고통에게도 고마워. 소영은 더디게 회복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간과 신장 기능이 안정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병원에 남아 그녀를 간호했다. 몇 주 동안 침대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닦아주고, 과일 주스를 갈고, 약을 챙기고, 저녁에는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가 잠들면 나는 창살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치 청춘 시절을 다시 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죄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 그녀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날, 나는 죽을 끓이고 있었다. 소영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맑았지만 슬펐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힘들겠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죽을 떠서 가볍게 불었다. 힘들지 않아. 내 몫의 빚을 갚는 것뿐이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미소에는 더 이상 거리감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내가 첫 쌍둥이를 낳았던 해 기억나요? 그날 밤 진통으로 기절할 뻔하면서 당신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분유 한 통과 돈 봉투를 들고 와서 공사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요. 그때 당신을 보면서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화는 사라졌고 안쓰러움도 남지 않았고 그저 아쉬울 뿐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손에 쥔 국자가 떨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가 말한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나는 혜린과 함께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많이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두 빚으로 얼룩진 웃음이었다. 나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다. 내가 당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늘이 내게 시간을 더 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적어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내겐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했던 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청춘, 그리고 믿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평온함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친구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곁에 있을 수는 있겠죠.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예전처럼 거짓으로 그녀를 붙잡는 것보다 진실로 그녀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할지도 모른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로 곁에 있을게. 그날부터 나는 병원 근처 작은 집에 머물며 매일 소영을 돌보았다. 진우와 다른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내가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막내딸 예솔이가 우리 집 문 앞에 채소 한 봉지와 우유 몇 개를 몰래 놓고 갔다. 작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나는 그걸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이제 와서야 아버지라는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누군가 내 낡은 상처를 만지는 것 같았다.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어느 날 오후 나는 소영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비가 막 그친 뒤라 바람이 시원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앞에 호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진우한테 들었어요. 혜린 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잘 됐네요. 그 언니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옛날에 당신이 한 사람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 셋 다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알아. 하지만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법이지. 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걸 알았어.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마른 얼굴을 비추자 그 윤곽이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소영은 점차 회복했다. 나는 그녀가 집 앞에 작은 가게를 열도록 도왔다. 일거리도 되고 여전히 자립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개업식 날 6아이들이 모두 왔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나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다. 진우가 내 옆에 서서 어깨를 툭 쳤다.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소영이 혜린이 묻힌 납골당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차에 태웠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납골당에는 바람이 솔솔 불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뒤 작게 말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없었을 테니까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당신을 구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목이 메어왔다. 나는 유골함이 사진 속 갓 결혼했을 때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는 혜린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흰 연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침묵 속에서 말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좋은 일도 하고 당신이 한 말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중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약속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고 국화향과 향 냄새가 공중에 섞였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소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음을 알았다. 나는 둘 모두에게 빚을 졌고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소영이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숨결처럼 가볍게 물었다. 저기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슬프게 웃었다. 아마도.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단 한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언니도 웃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울렸다. 밖은 밤거리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마치 작별 인사처럼 가벼운 혜린의 향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책을 멈추고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내가 해낸 작은 일들을 기록했다. 오늘은 소영이 더 많이 웃었다. 오늘은 진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비가 와서 차를 2잔 따랐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밤에는 배의 흉터를 보며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피부 아래에는 한때 나를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몸이 있었다. 나는 인과응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다. 바로 내 심장 박동 속에 있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과거의 빚을 갚고 있었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도 나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어느 초가을 아침 소영과 함께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우체부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내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정태성 귀하라고 쓰인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혜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둥글고 반듯한 그 필체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과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혜린이 내 병이 발견되기 거의 3년 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는 평온하지만 돌처럼 무거운 말로 시작되었다. 태성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평생 숨겨온 것.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른 아침, 날씨는 선선했지만 나는 계속 읽었다. 결혼 12년 차 되던 해, 나는 배소영 씨에 대해 알게 됐어요.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었죠. 그날 밤, 당신은 서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잠꼬대로 그녀의 이름을 3번 불렀죠. 나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만 같았죠. 나는 조용히 우리 딸의 혈액 검사를 의뢰했고 아이가 당신과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나는 당신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 아이, 당신의 친딸이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친딸이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에 새겨지는 칼자국 같았다. 의자에 기대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부엌에서 나온 소영이 내 창백한 안색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다. 왜 그래요? 나는 대답 대신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나를 한번 보고 편지를 한번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 언니는 당신이 이제 놓아주길 바랐나 봐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읽었다. 우리 딸 슬기는 당신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당신의 성을 따르고 당신의 집에서 살았고 나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그 해 당신이 술에 취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내가 절망적인 고독에 빠졌을 때 나는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위로해주고 떠나간 사람이었죠.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만약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이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을 테니까요. 고백하려 했지만 당신이 아이의 입학식 날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을 보고 그만두었어요. 적어도 이 죄책감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평생 이 비밀을 지켰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날까지 살아있다면 나는 당신이 알기를 바랐어요. 아무리 깊은 잘못이라도 관용으로 갚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도록.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쳤다. 수년간 나는 배신당한 자의 오만함, 속았다고 생각하는 자의 분노 속에서 살았다. 알고 보니 나 역시 보호받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배신했지만 내가 30년간 상처 준 내 아내는 나를 위해, 가족의 형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자신의 몸으로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진실로 내 영혼까지 구원했다. 봉투 속 작은 열쇠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편지 끝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이 열쇠는 회사에 있는 당신의 낡은 책상 3번째 서랍 열쇠예요. 그 안에 내가 수년 동안 당신 대신 보관해온 수첩이 있어요. 당신이 배소영 씨와 아이들에게 보냈던 돈의 기록이죠. 나는 당신이 나중에 내가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당신이 도와줘라고 말했던 대로 조용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달했어요. 이제 알았죠?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면 제대로 살아요. 후회가 당신을 더 망가뜨리게 두지 말고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해리는 내 인생에서 떠났지만 내 모든 세부사항, 빚, 잘못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떠나기 직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녀는 내가 살도록 떠났지만 내가 도망칠 권리는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옛 회사로 갔다. 사무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회의실로 쓰이고 있었다. 내 옛 책상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다. 나는 3번째 서랍을 열었다. 편지대로 낡은 검은색 표지의 수첩이 있었다. 첫 장에는 해린의 필체로 당신의 일기, 내가 보관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각 페이지는 소영에게 보낸 돈, 낡은 영수증, 2개의 평행 세계에 대한 내 기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각 항목 아래에 해리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메모를 남겨두었다. 지불 완료, 송금 완료, 학비 처리 완료. 모든 것이 완결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수첩을 닫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고 그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항상 알고 있었고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낡은 사무실에 다시 앉았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기억처럼 먼지가 부유했다. 나는 혜린이 어딘가 근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책망도 분노도 없이 나는 작게 말했다. 당신이 이겼어, 혜린아.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그날 저녁 나는 편지를 집에 가져와 소영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다 읽고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언니 정말 이상한 여자네요. 평생 배신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다니. 그래, 정말 이상하지. 난 그녀에게 두 평생을 빚졌어. 더 이상 빚졌다고 말하지 말아요. 떠난 사람은 당신이 잘 살기만을 바랄 거예요. 그 언니는 모든 걸 놓았으니 당신도 이제 놓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보았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라일락 향기가 숨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심장 박동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단단하고 평온한 박동.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혜린에게는 그녀의 잘못이 있었고 내게는 나의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잘못 속에서 그녀는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절이나 경전에서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혜린이 그녀의 삶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다시 썼다. 혜린이 떠난 날, 나는 죽었다. 그녀의 편지를 읽은 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수첩을 덮고 재단을 보았다.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자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희미하지만 온화하게 비쳤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걱정 마, 혜린아.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 밖에서는 초승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지붕 위로 비단처럼 얇고 뒤늦은 약속처럼 가볍게 떨어졌다. 나는 높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옛 시절처럼 조용히.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더 이상 어리석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진정한 속죄일지도 모른다. 혜린의 편지를 다시 읽고 밤을 꼬박 새웠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사진을 비추자 그 온화한 미소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 아이, 당신의 친딸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수백 번 울렸다. 매번 다른 뉘앙스로. 고통과 충격. 그리고 마침내는 침묵. 분노도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이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평생 나는 내가 모든 상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내 죗값 속에는 더 깊고 더 잔인하지만 동시에 더 관대한 또 다른 인과의 고리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단 앞에서 혜린에게 향을 올렸다. 연기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피어올랐고 침향 냄새가 방 안가득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다 읽었어. 이제 알았어. 혜린아.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해주기로 선택해줘서 고마워. 슬기 만나러 갈게. 내 딸이 아니더라도 난 그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한마디를 빚졌으니까. 나는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혜린과의 법적인 결혼 생활에서 낳은 유일한 딸, 슬기와 연락하지 않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이혼 후 아이는 해외 유학을 떠나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 때마다 바빠요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다. 그 애 눈에 나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니 더더욱 그 아이를 만나야 했다. 해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빚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는 슬기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갔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었다. 로비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처음 혜린을 만났던 날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간은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았다. 안내 데스크에 부탁해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슬기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색 정장을 입은 모습. 얼굴에는 혜린의 모습이 있었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했다.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목에 걸렸다. 나는 천천히 답했다. 널 좀 보고 싶어서 몇 분이면 돼. 바쁘면 기다릴게.
슬기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근처 카페로 나를 이끌었다. 조용한 카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다. 김이 오르는 커피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엄마의 편지를 받았어. 오래된 편지야. 슬기의 눈빛이 멈칫했다. 엄마의 편지요? 그래. 편지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너에 관한 거였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스쳐 지나간 두려움이 이내 사라졌다. 어쩌면 내가 할 말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내 엄마가 진실을 말해줬어.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내 엄마의 딸이고 나의 딸이야. 알겠니? 슬기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몸을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뭐라고? 18살 때 알았어요. 우연히 엄마 서랍에서 검사 결과를 봤어요.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이 가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슴 속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느라 바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크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가 왜 침묵했는지. 엄마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 비밀을 지킨 거예요. 우리 둘 다 계속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굳게 쥔 손 아래로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 휴지를 적셨다. 슬기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제 와서 제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답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딸이든 아니든 아버지는 예전처럼 널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 눈가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엄마가 더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미움보다는 아버지가 안쓰러워요. 어쩌면 엄마가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계속 미워할 수 없는지도 몰라요.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 나는 떨며 말했다. 고맙다, 슬기야.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더 이상 아버지를 낯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누구의 딸이든 아버지는 평생 내 아버지로 살고 싶다. 슬기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후에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저는 엄마가 아직도 이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꿈에서 엄마가 멀리서 저를 보며 웃으세요. 마치 원망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당부하시는 것처럼요. 오늘 아버지를 보니 엄마가 우리 두 사람이 다시 만나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엄마가 우리 둘 다 보살펴주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밖에는 노란 잎이 흩날렸다.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 슬기가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아버지,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서 혜린의 미소가 어딘가 입가에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30년간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납골당으로 갔다. 손에는 혜린이 가장 좋아했던 흰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는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날은 선선했고 바람이 주변의 국화를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슬기 만났어. 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당신처럼 나를 용서해줬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혜린아.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강한 바람이 불어와 유골함 위 사진이 살짝 기울었다. 마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더 이상 서두르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저녁에 돌아와 소영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아마 하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을 다시 이을 시간을 준 모양이네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그저 남은 생을 당신과 혜린이가 바랐던 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걸로 충분해. 밤이 깊어지고
나는 일기장에 글을 더했다. 오늘 슬기를 만났다. 내 친딸은 아니었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혜린의 사진과 그 옆에는 소영과 아이들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때 대립했던 두 세계가 이제 같은 액자 안에 마치 봉합된 삶의 두 반쪽처럼 나란히 있었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내 참회의 길이 끝났음을 알았다. 남은 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바람 속 어딘가에서 혜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던 소영은 내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작게 웃었다. 서툴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된 한 남자의 노래였다. 시간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렀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사람 마음속 모든 모서리를 닳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슬기를 다시 만난 날부터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이전처럼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현관 앞 혜린이 심었던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녹차를 우려 두 잔을 따랐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소영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가볍게 부채질하며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마치 하늘이 내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라며 또 다른 삶을 준 것처럼 삶은 소박하고 느리게 흘러갔다. 몸은 점점 약해졌다. 의사는 간이식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피곤할 때마다 내 몸 안에 있는 그간, 혜린의 몸 일부를 생각했다. 나를 숨쉬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 그녀는 내 혈육의 일부,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소영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건 약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덕분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찬물을 더 따라주었다. 눈빛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책망은 없었다. 섣달의 어느 오후, 서울의 날씨가 차가워지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두 여자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죄를 고백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펜을 쥔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나타났다. 혜린에게 그리고 소영에게 이 글을 쓸 때 나는 내 길의 끝에 다다랐음을 느낍니다.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후회와 깨달음으로 pu인 길이었습니다. 혜린아,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소. 아마 고통 없는 높은 곳 어딘가에 있겠지.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하고 싶소. 나를 구해줘서 고맙소.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간을 기증하기로 선택해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가르쳐줘서 고맙소. 당신 그거 아시오? 나 슬기 만났소. 아이는 많이 컸고 강하고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을 많이 닮았더군. 아이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소. 아마 그 아이 안에 당신 영혼의 일부가 담겨 있어서겠지. 멀리서나마 눈으로라도 내가 당신 대신 그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오. 그리고 소영아, 당신에게는 빚이 너무 많소. 청춘 전부, 외롭게 기다렸던 세월들. 어떤 사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등을 돌리는 대신 마지막 날까지 나를 돌보는 길을 택했소.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소. 아마 한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깨닫기만을 바라는 모양이오. 이제 나는 알았소. 나는 오혜린, 정태성 재단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소. 재단은 20명이 넘는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소. 장학 증서를 줄 때마다 머릿속에서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소. 당신도 어딘가에서 만족하며 미소 짓고 있겠지. 나는 소영이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열도록 도왔소. 그녀가 일하며 여전히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진우와 아이들은 잘 자랐고 착하고 효심이 깊소.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아버지라고 부르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요. 늦었지만 더 이상 아쉬운 것은 많지 않소. 그저 눈을 감을 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요. 마침내 나도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았으니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소. 하지만 배신자와 인내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평범한 새 친구로 만나 차를 마시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두 사람의 태성이가. 나는 편지를 접어
두 개의 봉투에 넣었다. 하나는 혜린에게라고 써서 재단 향로 아래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소영에게라고 써서 그녀가 늘 책을 읽던 의자 옆 탁자 위에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자 향 연기가 마치 누군가 내 옆에 앉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시계 소리를 들었다. 똑딱똑딱 시간의 긴 숨소리 같았다. 소영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물었다. 피곤해요? 나는 웃었다. 아니 지금처럼 마음이 평온했던 적이 없어. 일찍 자요. 내일 절에 가서 그 언니 기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그래 내일. 우리 셋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아주 가볍게 찾아왔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여전히 살랑였고 침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혜린이 연꽃밭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원피스, 긴 머리, 환한 얼굴. 그녀 옆에는 소영이 수수한 옷을 입고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를 보며 웃었다. 더 이상 분노도 고통도 없이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다가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혜린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작게 말했다. 이제 됐어요, 태성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제 돌아가세요. 나는 한밤중에 깨어났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소영이 뒤척이는 소리, 시계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름처럼 가벼운 느낌이 심장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내가 멀리 떠날 것임을 알았다. 두렵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따뜻했다. 나는 누가 듣지 못할지라도 작게 말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한평생을 주어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내가 잠결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 개의 편지 봉투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검은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인생은 실수투성이지만 고개 숙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안다면 그 실수조차 진흙 속 연꽃이 되리라. 내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소영과 아이들이 모든 것을 도맡았다. 해외에서 날아온 슬기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관 위에 흰 연꽃 한 다발을 올려놓고 작게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당부하신 대로 사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봄바람이 절 마당을 가볍게 스쳤고 향연기는 하얀 비단처럼 얇게 피어올랐다. 저 먼 곳에서 아마 혜린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다음 생에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날 때는 더 이상 눈물도 갈등도 없이 그저 따뜻한 찻잔과 저녁 햇살 아래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만이 남을 것이라고.